예, 안녕하세요. 이미 아름다운 당신 마음치유 방송 오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 해도 여전히 긴장이 되네요. 막 집담 나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회공포증 어떤 상담자를 찾아야 되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상담 어떤 분한테 받아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런 치료법이 나한테 맞나? 아니면 다른 치료법이 더 좋나? 이런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는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분이 상담을 좀 잘하신다. 그러는 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떤 하나의 상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상담법도 공부를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상담자가 정신분석가인지 인지행동치료자인지 또는 최면치료자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게슈탈트 치료자인지 그런 게 좀 덜 중요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상담을 잘하나 안 하나는 치료법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평판이 좋은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시거나 광고에 많이 나왔다고 좋은 상담소가 아니고 또 TV에 많이 나왔다고 상담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실 수 있어요. 꼭 TV 나왔다고 상담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기존에 상담을 받았던 분한테 이 상담자 스타일이 어떻더라. 이 상담자는 굉장히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하지만 내가 어떤 간지러운 부분을 겪는 건 좀 아쉽다 라든지 이분은 굉장히 문제를 잘 분석하고 어떤 해결책을 잘 제시해주지만 따뜻하게 위로하는 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고 나한테 어떤 분이 맞을까 이렇게 판단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잘 가늠이 되지 않을 땐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거나 관련 전공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첫 번째, 야단치는 것 같은 상담자는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야단쳐도 될 것 같으면 다 좋아졌겠죠. 본인도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이 사회불안의 특징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 치고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야단치는 상담자를 만나면 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더 위축되고 오히려 더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상담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더 수치심이 심해지고 사회불안이 심해졌다는 분들도 계신데 모든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야단치거나 뭔가 느낌으로 이렇게 상담받으면 위축이 되는 상담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상담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한번 옷을 벗어봐라. 자기 앞에서 남자 정신과 의사든 상담사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히죠. 그거는 치료적인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이 전문가라는 가면을 쓴 늑대일 수 있는데 그런 건 절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할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근데 상담 받을 때 안 받으시는 분들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켜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싫으면 선생님 저는 마음이 근데 불편한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내가 너무 불편해지는 걸 시키는 상담자는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상담자를 잘 몰라서 상담을 받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다가 잘 막히거나 뭔가 불편해지거나 화날 수도 있고
상담자한테 불편해질 수도 있고 뭔가 답답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말할 때 지금 선생님이 오늘 늦게 오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언짢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받아주는 상담자는 같이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상담자고요. 내가 무슨 불만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나를 다시 비난한다거나 그렇게 어떤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담자도 좋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기 전이든 받더라도 상담자, 이 사람하고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담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나?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답변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왜 나만 이상하게 보일까가 주제입니다. 사실 거리에 나가도 주변에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불안하고 나만 얼굴 빨개지고 나만 목소리 떨리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죠? 그래서 나만 정말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이 사회공포증이 평생 유병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평생에 아주 어느 기간 동안에 굉장히 심하게 아주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6개월 이상 그럴 비율이 4%에서 12%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학교생활에 직장생활을 못할 정도가 4%에서 12%인데요. 물론 통계 안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와 직장 다니지만 거의 간당간당하게 너무 힘들어서 막 사표를 이렇게 가슴에다가 꽂고 다니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5분의 1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안 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이 평생 내내 이 문제를 겪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은 10대 때, 어떤 분은 20대 때, 어떤 분은 50대에 문제가 생기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있는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긴장되고 티가 나도록 떨리는데 어떤 분들은 글씨 쓸 때만, 어떤 분들은 말할 때만, 어떤 분들은 술잔 같은 거 들거나 아니면 수저나 젓가락질 할 때만 이렇게 부분 심하게 드러나고 그럴 때 심하고 말할 때는 편안하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떨리는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거나 글씨 쓰는 걸 보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분이 사회불안이 있는 걸 잘 모르죠. 심지어는 연극 배우들 방송에선 굉장히 이렇게 말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방송은 잘하지만 1대1 자리에서 긴장 되게 많이 하시고 진땀 흘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 아는 연극 배우분도 과거에 그랬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조인성 같은 배우가 그런 편이죠. 카메라만 돌아가면 날아다니고 타석에서는 긴장을 좀 더 많이 하는 우리와 비슷한 불안이 심한 배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인성이 그런 걸 못 봤다면 우리는 조인성 자신만만하고 전혀 불안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겠죠. 네, 그리고 불안이 심한 시기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저한테 오셨던 어떤 유명인인데 TV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물론 비밀보장이기 때문에 직업이나 이름도 좀 밝히지 않을 건데요. 그분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셨거든요. 그게 6개월 혹은 1년 혹은 2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디 갔다 온 것처럼 되기 때문에 어디 유학을 갔다 왔든 여행을 갔다 왔든 이렇게 갔다 온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그런
힘든 문제를 겪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회불안이 심하다고 나만 못났다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은 그 사회불안이 아니더라도 공황장 요즘 되게 많거든요. 공황장애는 거의 국민병 같은, 전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병이라고 하니까 공황장애 너무나 좀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독감처럼 공황장애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외에 충격적인 장면을 봤을 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ADHD, 사실 그 ADHD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이상하다, 난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을 알면은 덜 하게 되는데, 왜 내가 이상하게 보이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잘 우리는 얘기를 안 하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나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되게 말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아무도 몰라요, 사회 불안이 있는지. 왜냐면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이분은 강의를 1시간 하면 1시간에 할 대본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일주일 내내 그거 준비하느라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못하고 에너지가 완전히 너무 몸에 진입받을 정도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많이 힘드시거든요. 겉으로 안 힘들다고 속으로 안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만 이상한가? 나만 못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상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 시간인데요. 오늘 질문 답변에 먼저 지난주에 시선 공포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추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현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학원 강사님들과 수업 시간에 얼굴을 마주할 때면 불편함에 자꾸 표정이 굳어져요. 제가 처음 그분들과 만났을 때는 일부러 더 웃는 얼굴로 마주했는데 그래서인지 저의 굳어진 얼굴을 보면 당황하시고 더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어진 표정의 저를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에 표정이 신경 쓰다 보니까 관계도 마주하는 것도 더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더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대인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이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그분들을 날카롭게 쳐다본 적도 있는데요. 어느새 강사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분들 수업도 그분들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표정을 지으면 그분들도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고요. 제가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고 수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상태가 되니 머리가 하얘져서 강의에 집중도 안 되고요. 집중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화가 나고 안 좋은 표정이 연속이 돼요. 원래 시선 공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괜찮아졌는데 제 굳은 표정을 보고 불쾌감이나 비호감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학원에서나 알바하는 곳이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내 자신의 표정에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강의를 듣다가도 강사분 얼굴을 보면 또 굳어지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하지 말고 제가 불만스러운 표정이 나오더라도 편하게 제 표정을 짓는 게 정답일까요? 예. 이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시선에 대한 공포를 얘기할 때 내가 표정이 굳어지면 상대방이 그걸 나를 보고 불편해한다라고 걱정을 하세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실제 상대는 나를 보고 불편한 게 아닐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피곤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 보고 뭔가 불편한 게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찡그릴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두려움이 많을 때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 다 나를 향해서 기분 나쁜 것처럼 생각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건 아닌데 내가 찔리다 보니까 나를 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표정이 안 좋아지죠.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오해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상대방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2차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상대는 이제 나는 그냥 뭔가 이렇게 긴장해서 표정이 굳은 건데 상대가 오해하는 사람이라면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오해를 한다면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럼 표정이 굳을 거고 그거는 실제 그 사람이 나에게서 기분이 안 좋은 게 될 수 있겠죠. 뭐 처음에는 내가 오해한 것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서로가 악의는 없는데 오해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아주 적대적인 감정이 크진 않겠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을 서로가 지각을 할 때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 그걸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날 어떻게 볼지 고민하기보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 신경을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오해, 상대방이 날 좀 불편해 할 수 있겠죠. 오해한다면 오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오해를 해서 불편해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아직 관계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첫인상 차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하거나 만회하거나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깊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볼 때 표정이 호의적이지 않고 굳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강사라면 저 사람이 내 수업 지루하나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분이 어제 술 마시고 피곤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오래 관심 두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자주 만나면 오해가 굳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관계에 지장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뭔가 고생하신다고 뭐 음료수를 하나 드리거나 지나가면서 옆에서 웃으면서 인사하거나 몇 번 그런 좋은 상호작용이 있으면 오해가 있더라도 금방 풀리고 오해를 했더라도 지난번 내가 생각한 게 잘못 생각한 거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오해가 아닐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서로 친해지거나 뭐 아주 대화를 많이 나눠 친해지진 않더라도 간단히 인사하거나 뭔가 호의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이 또 이런 고민도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더 밝고 많이 웃고 다니셨대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근데 속으로는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고도 내가 너무 공허하기도 해서 저는 너무 억지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하면 너무 불편할 때는 뭔가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불편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긴장을 좀 푼 다음에 뭔가 아주 자그마한 거 아주 가벼운 자그마한 인사 아니면 뭐 간단하게 껌 하나 주든 뭐 커피 한 잔 주든 내가 뭔가 좋은 말로 호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다 보면 약간 굳은 상태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 친해지고 더 친해지면 저절로 긴장이 풀려서 더 자연스러워지고 저절로 웃게 되고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지로 하면 긴장 너무 많이 돼서
안면이 경직돼요. 막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은 이게 막 근육이 통제가 안 돼서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도현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할 때마다 상담사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상담사에게 상담받으면서도 자꾸 불신과 경계의 마음이 자꾸 든다고 털어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된 상담,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사실 이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내 문제인지 상담사 문제인지 모를 때는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을 지나봐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문제인지 구별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그런 기준에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상담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담사가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거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해 줄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이 불신에 대한 주제 자체를 꺼내 놓으셨을 때 상담자 그거를 같이 잘 풀어가려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더 해볼 수 있겠죠. 그거는 도현님이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친절하구나. 근데 반대로 분명히 그 사람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인정 안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주진 않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둘 사이가 거리가 좁혀진다면 그게 내 문제이든 상대방 문제이든 좁혀져야 시간이 지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선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뻔한 말일 것 같아서 상담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금방 상담을 포기해버린 적이 많다. 네. 사실 초반 상담은 깊이 안 들어가서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감이 좀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4번 정도는 해봐야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너무 이상하면 처음 가서 나오는 게 맞겠죠. 예, 경계가 심한 편인 것 같다. 의심이 많은 것 같다. 맞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되게 조심하게 되죠. 나쁜 건 아니죠.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데 조심하는 건 문제는 아닌데 너무 시도를 안 하면 조심하기만 하면 이게 배우기도 어렵고 나아지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적절한 조심하는 것과 상대방을 만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중간점을 찾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은서님 말씀이 저는 의심도 그렇고 제가 제 생각을 알아차리고 과거에 있던 일을 기억해서 꺼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요. 그런 점이 상담할 때 어렵더라고요. 계속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내 생각이나 옛날의 경험을 말해야 하는 게 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상담이 망설여져요. 가고는 싶은데 걱정이 되네요. 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우리 마음은 그걸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기억 저편으로 그 시기에 어떤 시기를 다 기억 못하는 걸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져 오면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 나쁘지 않으세요. 물론 상담자가 과거의 것에만 초점을 맞춰 상담하시는 분이시라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거고요.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만약에 과거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굳이 과거를 다루지 않고 지금 현재에 있는 어려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니면 만나진 않았더라도 뭔가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현재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또 상담이 진행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과거를 잘 말을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혼자 있고도 쉽고 어딜 가도 회피하고 싶은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기 싫은데 부딪히라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 되게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고 되게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상처를 많이 받았고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다면 뭔가 도전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피하지 않고 도전을 하고 하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의 조건을 만들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만한 거. 괜히 내 속 얘기를 아무한테나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비난을 하거나 조언 충고만 한다. 그럼 괜히 했구나. 더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상대를 골라서 아주 쉬운 거 뭐 있을까요? 저는 과일 가게 가서 과일값을 깎는 거는 어려웠어요. 괜히 미안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못 번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쉬운 실험, 과일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거 잘 못했거든요. 왠지 옷가게 가서도 점원들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나온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쉬운 거라도 결과가 좋은 걸로 선택하셔서 그런 걸 미리 계획을 해서 실험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봤는데 좋네. 잘했구나. 기분 좋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용기라는 거는 용기는 사람이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성공을 할수록 더 용기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도 질문을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팟플레이어에서도 이 방송 채팅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질문을 계속 올려주십시오. 예. 뭐든지 질문 가능합니다. 사회불안이 아니더라도 아주 소소한 질문도 좋아요.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 해도 여자친구가 되게 삐졌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도 좋고. 뭐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꿈인가요? 물론 꿈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질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한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면, 뭘 알려드리면 좋을까? 시선공부와 관련해서 저는 시선을 이제 맞출 때 미간을 봐라, 인중을 봐라, 턱을 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를 어떤 책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더 긴장되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도움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시선을 욕구와 감정에 따라서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자꾸 통제하고 하려다 보면 많은 것들이 점점 인위적이 되고 어색해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보거나 저 사람 기분이 어떻지? 그럴 때 보죠. 또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나? 그런 게 궁금할 때도 보고 반응이 어떻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나? 딴 생각하나? 그럴 때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내
마음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보고 싶고, 예뻐 보이면 더 자주 보겠죠. 마음이 예뻐 보이든, 얼굴이 예뻐 보이든, 미소가 예뻐 보이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눈이 아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눈이 아프니까 돌리고, 또 다른 나라는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걸 원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민망하니까 민망해하기도 하고, 또 권위적인 사람들은 버릇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고 눈이 피곤하면 깜빡거리거나 잠깐 돌렸다 다시 보고 얘기하다가 내가 민망해지든 상대방이 민망해하든 그때 잠깐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법칙보다는 너무 피하고만 있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빤히 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눈을 마주치면서도 이렇게 뭐 옆이든 아래든 위든 계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다 보시면 조금 더 편해지면 대화가 편해지면 눈도 더 자연스럽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시선과 있으실 때 정해두고 보기보다는 욕구와 감정, 호기심에 따라 보고 피곤하거나 피하고 민망할 때는 뭐 잠깐 돌렸다 다시 봐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네, 질문 올라왔습니다. 김우람님 질문인데요. 식상하지만 전 늘 사람들의 저에 대한 평가를 지레짐작해요. 식상하진 않은데 질문의 범위가 넓어서 어떤 고민이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저의 평가를 지레짐작한다. 우리가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인드님 질문입니다. 자주 악몽을 꾸고 꿈을 자주 꾸는데 이게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었던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심리적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쫓기는 꿈 같은 거 많이 꾸시죠? 꿈은 이게 현실의 직접적인 반영이기도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은유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용은 상징적인 거죠. 꿈의 귀신이 현실에 있지는 않잖아요. 꿈의 귀신은 현실의 어떤 걸 상징하는 걸 수 있는데 외부의 위협이든 아니면 내면의 어떤 것들이든 그게 마치 어떤 상징으로 내면의 것들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게 꿈일 수 있는데 그래서 꿈은 사실 이게 어떤 꿈해몽처럼 이게 좋은 꿈이다, 개꿈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비슷한 꿈을 꾸더라도 자기 자신에 따라서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하지만 요즘 자주 악몽을 꾼다. 과거에 안 좋은 꿈이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게 올라왔나 하는 생각도 그런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만약에 쫓기고 있다. 그러면은 꿈에서 뭔가 쫓긴다. 현실에서 뭔가 쫓기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쫓기는 꿈이라고 하더라도 옛날보다는 편안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쫓길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한 꿈이었는데 제가 요즘 쫓기는 꿈은 쫓기지만 잘 도망다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그러면 이 쫓기는 게 단순히 쫓겨서 힘든 꿈이다 이게 아니고 뭔가 쫓기는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꿈은 그냥 섣불리 해석하기보다 자신에게 뭔가 힘든 게 없나 되짚어보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예, 기석사랑님 저는 궁금한 게 우울한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에너지에 전염되거나 동화되신 적이 없으신지 그럴 땐 어떻게 해소하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울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울해지진 않아요. 슬픈 얘기 한다고 해서 슬퍼지지 않아요.
잘 살펴보시면은 내용은 똑같이 우울할 수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상사한테 짜증이 났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 대화를 살펴보면 짜증나는 내용으로 시작은 했지만 얘기하다가 막 웃기도 하고 막 신나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는 순간으로 바뀌기도 해요. 반대로 즐거운 얘기하다가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막 서로 마음 알아주고 그래 힘들었겠다. 너 얼마나 고생했니? 이런 위로하는 과정. 서로가 어떻게 마음이 맞는가. 그러면 우울한 얘기에도 신날 수도 있고 힘든 것도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재밌게 얘기 하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 우울한 내용에만 보지를 않아요. 우울한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잘하고 있는 것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울한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이거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전 얘기를 해드리는데 힘든 상황이시지만 이런 거 잘하고 계시고 참 이거 좋네요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럼 저도 내용은 우울하지만 나도 그런 걸 말하는 거 기분이 좋고 상대도 기분 좋아하면 우울한 가운데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든 얘기해도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때로는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되고 막 답답해질 때 있죠. 그런 게 많아지면 지치거나 힘들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상담가들은 또 다른 상담가한테 지도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되고 서로가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상담을 받는 거죠. 지도 상담을 받는데 그러면 거기서 방법을 알려주면 다음에 그 방법대로 하면 또 잘 돼요. 그러면은 신나죠. 예. 여러분들도 뭔가 대화할 때 우울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안 우울할 수도 있거든요. 나랑 우울한 얘기를 한다고 어떤 사람은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은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해결책을 주지 않았어도 당신이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웠다. 그런 말 해주면은 그 사람이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울한 얘기하는 걸 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 해결 지향적인 분들은 어떻게 잘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런 얘기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들어만 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루티님 누가 날 죽이러 오는 꿈은 어떤 거냐? 글쎄 이거는 굉장히 다른데요.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사람마다 워낙 꿈의 내용이 달라서 꿈의 의미가 달라서 다른데 저는 어떤 마녀가 나타나서 저를 날카로운 무기로 저를 난도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의 의미가 뭔가 살펴봤더니 제가 스스로 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걸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때 그게 외부의 어떤 마녀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꿈 상담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추측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짜 외부에서 누가 날 죽이러 오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대로 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나를 너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죽이려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혹시 없나 꼭 목숨에 관련된 부분 말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억압당해서 화병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의 힘든 게 어떤 부분인지.
김우람님 질문이, 아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레짐작한다고 하셨던 질문이, 일터에서 일을 새로 하는데, 난 어떻게 평가하는 걸 항상 걱정한다. 왜냐하면, 일했던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불안한데, 그게 예전에 했던 일들에서 많이 잘려봐서, 웬만한 건 면역이 됐지만, 이제 나이도 있어서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 눈치가 보이고 잘해야 한다는 걸 생각보다 늘 걱정하게 되네요. 답도 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우람님은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걱정하게 된다. 대답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거라는 지레짐작이 되는 거. 들죠.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또는 내가 지금 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걱정이 되든 잘 보여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커서 지레짐작이 되든 지레짐작은 지레짐작일 뿐인데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는 어떤 건 나쁘진 않고 거기서 실제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다 보시면 그 마음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레짐작도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일까? 이런 지레짐작으로 바뀌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살면서 좋은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더 들 것 같거든요. 예. 예. 또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잠시 오늘의 시 소개를 하고 추가적인 질문 올려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예. 배경음악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배경음악 이게 장비가 조잡해서 핸드폰에서 음악을 트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이 책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도종환의 시베달이라는 꽃잎의 말로 편지를 쓴다. 이쪽으로 해야 보이구나. 이 책에 나온 시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자주 읽는 시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게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무 일 신경림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레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해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예, 신경림 시인의 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위축돼서 겉으로 티나게 멋진 게 아름다운 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튀는 사람보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지만 남의 말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런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내 모습이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더라도 경청하고 잘 들어준 사람 되게 귀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 하고요.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은 크게 티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찾고 더 좋아하는 그런 나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인생은 기니까 나의 멋진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시간이 올 수 있겠죠. 안 나타나도 내 자신이 나는 괜찮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트랙 99님 질문 답변해 드릴게요. 사람들을 만날 때 불안함을 느낄 때 불안함을 이겨내고 싶으면 계속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거나 실험을 하던 다 져야 돼요. 무조건 인지행동치료에서 노출이라는 걸 개념을 써요. 내가 어려워하는 불편한 상황을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단계별로 도전해라 라는 노출 기법이 있는데, 저는 노출이라는 명칭보다 관계를 실험한다는 말을 더 좋은데, 어떤 대상을 내가 조작한다기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가진 바를 실험한다는 의미에서 도전, 실험 이런 말을 더 좋아하는데,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기보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뭐랄까요, 좋은 경험을 아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솔하게 내가 투박하더라도 내가 기술이 없더라도 진솔하게 말을 나눠서 좋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 만날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대가 더 진솔한 사람이 더 내 연습 상대로 좋겠죠. 저는 시장 아줌마들 좋아해요. 가서 시장 아줌마들한테, 모르는 분이지만 뭐 하나 사면, 오이 하나 사면서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으시냐, 고생하신다, 그렇게 덕담도 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한마디 더 걸어보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만나면 되게 정이 오가기도 하고 더 챙겨주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가벼운 시도를 하더라도 훈훈해지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괜히 막 사람만 많이 만나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예. 그리고 루틴님 질문이, 상대방이 상황에 맞지 않게 계속 실실 웃으면 기분이 나쁜가요? 엿먹이로 고의로 웃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예, 이거 저도 오해 많이 받는데요. 제가 잘 웃어서 뭐 웃음 코드가 되게 특이한 것도 있고 되게 재미있는 걸 많이 발견해서 잘 웃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저는 되게 잘 웃는데 민망해서도 잘 웃고,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받을 때가 있는데, 오해받을 때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는 상담할 때 그냥 지나갔어요. 상대방 기분 나빠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웃으면 상대방이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안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왜 웃으시는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웃으시냐? 그러면 전 말씀을 드리죠. 공감이 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뭐 너무 황당해서, 그 상황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온다거나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해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나는 내 마음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상대방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예,
마인드는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겐 아예 관심을 안 주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집착하고 친해지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저도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내치기도 어렵고 저도 난처해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는 좀 어려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이런 부분은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루티님 하나 올려주셨네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친해지고 싶으면 노력은 해보겠지만 서로 불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좋네요. 예. 솔직한 게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좀 더 부드러울 수 있겠다는 걸 모르더라도 이렇게 약간은 거칠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서로 좋은 게 아닐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하다. 싫은 게 있으면 싫다. 사실은 얘기를 안 해주고 관계가 불편해질 때 상대방이 더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날 피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예, 되게 추측하느라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나는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배려일 수도 있겠네요. 예. 좋다. 루트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정모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시에 할지는 카페에 공지를 할게요. 예, 오늘도 모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라미 12거든요. 제 카톡 아이디가 LAMY 하나 둘이고요. 또 010-3210-6743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 또 제 블로그 방송 영상 뒤편에 보면은 제가 블로그 주소 올려놨거든요. blog.naver.com/commun77입니다. commun77인데 블로그 이유 맺어주시고 거기에 안부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덜 버벅대고 상투적인 말 이제 이런 거 좀 들으려고 했는데 왠지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이 말하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기운도 많이 나고 즐거웠어요. 질문해 주시니까 신나기도 했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